미국이 한국을 지킨다고요? 70년간 우리가 믿었던 이 신화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퇴역미 육군 대령 제임스 밀러가 펜타곤 지하 창고에서 발견한 1953년 기밀 문서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의 진짜 이유는 한국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생존 전략이었죠. 연간 50억 달러로 650억 달러의 효과를 내는 역사상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 한국 없이는 중국 견제도 북한 정보 수집도 불가능했던 미국의 숨겨진 의존.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할 때마다 펜타곤 장성들이 결사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했지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6개월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밝혀진 70년 진실의 기록.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미국 펜타곤 지하 창고에서 70년간 숨겨져 있던 기밀 문서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미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미국 육군 대령이 6개월간 추적한 진실. 연간 50억 달러로 650억 달러의 가치를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 트럼프조차 철수하지 못했던 이유. 한국 없이는 미국이 버틸 수 없었던 70년의 비밀. 지금 바로 감동두툼이 채널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의 숨겨진 감동 스토리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진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국 대령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밀러입니다. 미 육군 대령으로 35년을 복무하고 2023년에 퇴역했죠. 지금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문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펜타곤 지하 3층 기밀 문서 보관소에서였습니다. 퇴역 장교들에게 주어지는 자원봉사 일이었어요. 오래된 문서를 정리하고 분류하는 단순한 작업이었죠.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작성된 수천 개의 파일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낡은 상자 하나를 열었는데 황변한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1953년 10월 15일자로 작성된 보고서였죠.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극비문서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의 전략적 근거와 장기 전망.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본 보고서는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이는 미합 중국의 태평양 전략 유지를 위한 필수 거점 확보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항상 배워왔거든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가난하고 약한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7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 진출의 교두보다. 이 거점을 상실할 경우 미국은 태평양 서쪽 전체를 중국과 소련에 내주게 된다. 한국 주둔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 12페이지에는 표가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연간 유지비 대비 전략적 가치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1953년 기준으로 주한미군 유지에 연간 2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같은 전략적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면 연간 5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 있었습니다. 무려 25배 차이였죠. 보관소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이 문서가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있냐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밀 등급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7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극비 문서라는 거였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온통 그 문서 내용뿐이었어요. 35년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도운 게 아니라 한국을 이용한 건가? 아니면 한국이 우리를 살린 건가?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기로요. 70년간 감춰진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내용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조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야 할 사람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직접 경험한 현장의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을 인터뷰해야 했죠. 세 번째로는 국방부 문서고를 더 뒤져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문서는 단순한 역사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현재 진행형인 미국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미국 국민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제가 처음 군에 입대한 건 1988년이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입학식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교장이 연단에서 말했죠. 여러분은 자유세계를 지키는 전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구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영화에서도 그렇게 묘사됐으니까요. 미국은 선한 나라이고 우리는 약한 나라를 돕는다고 말이죠. 문서를 발견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사는 한국전 참전 용사 로버트 해리슨을 찾아갔어요. 그는 올해 92살이었습니다. 1951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했던 분이죠. 해리슨의 집 거실에 앉았을 때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싸우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을 지키러 간 게 아니었네. 우리는 일본을 지키러 간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요? 해리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관들이 항상 그렇게 말했지.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다음은 일본이라고. 그럼 우리는 태평양을 잃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었던 거지.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켄터키주에 사는 찰스 윌슨이었습니다. 1952년 인천에 주둔했던 분이에요. 그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죠. 밀러 대령 우리가 한국인들을 동정해서 간 거라고 생각하나? 천만에. 우리 정부는 전략 거점이 필요했어. 한국은 딱 적당한 위치에 있었지. 세 번째 증언자는 조지아주의 프랭크 모건이었어요. 그는 1953년 휴전협정 직전까지 서울에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당시 미군 내부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모건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소모품이라고 생각했지. 중국을 막는 완충지대 정도로 봤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 명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은 한국을 구하려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구하려 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생명이나 자유는 솔직히 부차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국방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1950년대 군사전략 문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며칠 밤을 새워 자료를 뒤졌죠. 그러다 1951년 4월에 작성된 합참회의록을 발견했습니다. 회의록 18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반도 포기 시 예상 시나리오. 첫째, 일본 방위선 재조정 필요. 비용 연 15억 달러. 둘째, 필리핀 및 대만 방어 강화 필요. 비용 연 8억 달러. 셋째, 태평양 함대 3배 증강 필요. 비용 연 27억 달러. 합계 연 50억 달러. 반면 한국 주둔 유지 비용은 연 2억 달러였습니다. 계산이 명확했어요. 한국에서 버티는 게 철수하는 것보다 25배 저렴했던 거죠. 이건 인도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경제 논리였어요. 더 놀라운 건 1953년 7월 문서였습니다. 휴전협정 직후 작성된 평가 보고서였죠. 제목은 한국 전쟁의 전략적 성과였어요.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은 군사적으로는 무승부였으나 전략적으로는 미국의 완전한 승리다. 승리의 근거가 세 가지 나열되어 있었어요. 첫째, 태평양 방어선을 일본에서 한반도로 전진 배치했다. 둘째, 영구적인 전략 거점을 확보했다. 셋째,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었다. 한국인 5만 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미국은 그걸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평생 배운 역사가 얼마나 미화된 것인지 깨닫게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1954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비밀 각서를 찾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 주둔은 향후 50년간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 거점을 유지하는 한 우리는 아시아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미국은 한국을 이용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혹시 지금도 같은 논리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현역 장성들을 만나야 했어요. 제가 알고 지내던 장성들이 12명 있었습니다. 모두 삼성 장군 이상이었고 대부분 아시아 전략을 담당했던 분들이에요. 저는 그들 모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주한미군의 진짜 가치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다고요. 놀랍게도 10명이 거절했어요.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바쁘다는 사람도 있었고 민감한 주제라며 사양하는 사람도 있었죠. 한 명은 아예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 2명만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퇴역한 존 맥클린 중장이었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지냈던 분이죠. 우리는 워싱턴 DC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맥클린 중장은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밀러 자네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네. 저는 물었죠. 그럼 사실인가요?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에 의존하는 건가요? 맥클린이 한숨을 쉬었어요. 평택 기지를 본 적 있나? 거기는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평택은 동북아시아 전체를 커버하는 허브지. 거기 없으면 우리는 중국을 견제할 수 없어. 일본 기지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맥클린이 테이블에 냅킨을 펼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지. 이 위치에서 우리는 양쪽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어. 하지만 일본에서는 각도가 안 나와. 게다가 한국군의 정보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네. 한국군 정보 능력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맥클린이 고개를 끄덕였죠. 북한 관련 정보의 80%는 한국 정보기관에서 나와. 우리 CIA도 한국 국정원 없이는 북한 내부를 전혀 파악 못해. 중국군 동향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증언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데이비드 윌슨 대장이었어요. 그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령관을 지냈죠. 윌슨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서재 문을 잠그더니 말했어요. 밀러 자네에게만 하는 얘기야. 절대 녹음하지 말고 메모도 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윌슨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2011년에 펜타곤에서 비밀회의가 있었네. 주제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었지. 감축이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윌슨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시 예산 삭감 압력이 심했거든. 국방부는 해외 주둔 비용을 줄이고 싶어 했어. 그래서 한국 주둔 병력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윌슨이 고개를 저었어요. 합참의장이 강력하게 반대했네.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주한미군 감축은 곧 동아시아 패권 포기를 의미한다. 중국이 기다리는 건 바로 이 순간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물러나는 순간 대만, 필리핀, 베트남 모두 중국 편으로 넘어간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한국이 없으면 우리는 아시아 전체를 잃는 겁니까? 윌슨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정확히 그러네. 한국은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야. 그게 넘어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무너져. 국방부 도서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1990년대 문서를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1994년 북핵위기 당시 작성된 기밀 보고서를 발견했죠. 보고서 제목은 한반도 유사시 시나리오 분석이었습니다. 35페이지에 충격적인 표가 있었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 예상되는 전략적 손실이라는 제목이었죠. 항목이 7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북한 정보 수집 능력 80% 손실. 둘째, 중국 감시 능력 65% 손실. 셋째, 러시아 태평양 함대 모니터링 불가. 넷째, 일본 방위 비용 3배 증가. 다섯째, 대만 방어 독자 체제 구축 필요. 여섯째, 남중국해 영향력 상실. 일곱째, 동남아 동맹국 신뢰 붕괴.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결론,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를 무너뜨린다.
어떤 상황에서도 철수는 불가하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시절 문서도 찾았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을 때 펜타곤에서 작성한 긴급 보고서였죠.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주한미군 철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세계 질서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보고서 작성자는 당시 국방장관이었어요. 그는 4페이지에 걸쳐 주한미군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주한미군은 우리가 한국에 베푸는 호의가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허락해준 특권입니다. 저는 그날 밤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주한미군은 70년 전에도 지금도 미국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을 돕는 게 아니라 한국에 의존하는 거였죠. 이제 직접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평택으로 가야 했어요. 2024년 11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건 처음이었어요. 공식 업무가 아닌 순수한 조사 목적이었죠. 렌터카를 빌려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 섰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대한 기지였습니다. 약 1,500만 제곱미터 규모였죠. 아시아 최대 미군 기지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하지만 저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퇴역 군인은 특별허가 없이 입장이 불가능했거든요. 기지 근처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알던 현역 장교에게 연락했어요. 마크 톰슨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평택 기지에서 작전 참모로 근무하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간단히 만나자고 했어요. 톰슨이 퇴근 후 커피숍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크, 솔직하게 물어보겠네. 이 기지의 진짜 역할이 뭔가? 톰슨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밀러 대령님, 여기는 단순한 주둔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사령탑이에요. 중국, 러시아, 북한의 모든 군사 동향이 여기서 분석됩니다. 한국군과 협력은 어떤가? 제가 물었죠.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협력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북한 관련 정보는 100% 한국 측에서 나와요. 우리 정찰 위성으로는 북한 지하시설을 전혀 파악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보기관은 북한 내부에 정보원이 있어요. 다음 날 기지 주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미군 장비를 정비하는 작업장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죠. 한 한국인 기술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기술자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미군 헬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죠. 미군 기술자가 아니라 한국 기술자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자가 웃었어요. 미군 기술자들이 부족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더 빨라요. 한국에서 정비하면 3일 걸리는데 미국 본토로 보내면 3주 걸립니다.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 장비 대부분을 한국 기술자가 관리하나요?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 70% 정도요. 전투기 정비, 장갑차 수리, 통신 장비 유지 보수 거의 다 우리가 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군이 한국 기술에 이렇게까지 의존하고 있었다니요. 저녁에 톰슨과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낮에 본 것을 말했어요. 톰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령님,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 작전을 못해요. 한국군의 정보, 한국 기술자의 정비, 한국 보급망의 지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 기지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 제가 물었습니다. 톰슨이 종이에 그림을 그렸어요. 작년에 중국 해군이 서해에서 훈련했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는 중국 함대 위치를 파악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 해군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네. 제가 대답했어요. 톰슨이 말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중국 함대를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잠수함은 소음이 워낙 적어서 중국이 탐지를 못해요. 우리 잠수함은 너무 시끄러워서 들켜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군 정보에 의존합니다. 다음 날 한국 국방부 근처를 걸었습니다. 우연히 미국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애널리스트를 만났어요.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펜타곤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보 공유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결과는 끔찍했어요. 우리는 중국군 동향의 60%를 놓치게 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었죠. 애널리스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완벽한 위치에 있어요. 중국 베이징에서 1000km,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800km, 북한 평양에서 200km 이 세 곳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한국군 정보 역량은 세계 5위권이에요. 특히 사이버 정보 분야에서는 미국과 동급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을 추적하는 건 한국이 훨씬 앞서 있죠. 우리 NSA도 한국 정보기관 도움 없이는 북한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없어요. 평택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관을 바꿨습니다. 저는 35년간 미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우리가 의존하는 쪽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 평택 시내를 걸었습니다. 기지 밖에서 본 한국은 놀라웠어요. 깨끗한 거리, 첨단 기술, 질서 정연한 시스템, 이건 우리가 도와줘야 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였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하는 게 아니다.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 기지는 미국의 호위가 아니라 한국의 관용이다. 이제 숫자로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워싱턴 DC로 돌아온 저는 국회 도서관에 틀어박혔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예산 자료를 모두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1953년부터 2024년까지 70년치 데이터였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주한미군 연간 유지 비용이었습니다. 국방부 예산서에 명확히 나와 있었어요. 2023년 기준으로 주한미군 유지에 연간 50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병력 28,500명의 인건비, 장비 유지비, 기지 운영비를 모두 합친 금액이었죠. 50억 달러는 적지 않은 돈이에요. 하지만 제가 다음에 발견한 숫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회 예산처에서 2022년에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주한미군 철수 시 대체 비용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에 표가 하나 있었어요.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같은 전략적 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거였습니다. 항목별로 나눠져 있었죠. 첫째, 일본 기지 확장 비용이 연간 200억 달러였습니다. 평택 기지와 같은 규모를 일본에 새로 짓고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이었어요. 둘째, 정보 수집 능력 대체 비용이 연간 15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군이 제공하는 정보를 미국 독자적으로 얻으려면 위성과 첩보망을 대폭 늘려야 했거든요. 셋째, 해군 전력 증강 비용이 연간 18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기지 없이 서해와 동해를 커버하려면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해야 했어요. 넷째, 대만 방어 비용이 연간 12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기지에서 출격하는 전투기가 없으면 대만 방어가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모두 합치니 연간 650억 달러였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유지비 50억 달러의 무려 13배였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50억을 쓰고 650억의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MIT 안보정책연구소에 연락했습니다. 그곳의 마이클 그린 교수는 동아시아 전략 전문가였어요. 저는 그에게 제가 찾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린 교수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밀러 대령 이 계산은 정확합니다. 사실 저는 3년 전에 비슷한 연구를 했거든요. 제 결론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주한미군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가성비 높은 군사 투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린 교수가 설명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50억 달러로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감시하고 북한을 억제하고 일본을 안심시키고 대만을 보호합니다. 이 모든 걸 단 하나의 기지에서 해내는 거예요. 만약 주한미군이 없다면 우리는 이 5가지 일을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비용은 최소 10배 이상 늘어나죠. 게다가 효율성은 떨어지고요. 그래서 제 동료들은 농담처럼 말합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이 한국에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 베푸는 자선이라고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를 찾았어요.
제목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없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가능한지 분석했어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불가능. 보고서 작성자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죠. 첫째, 지리적 위치입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예요. 일본은 너무 동쪽이고 필리핀은 너무 남쪽입니다. 둘째, 한국군의 능력입니다. 한국군은 세계 6위 규모이고 특히 육군은 세계 최강급이에요. 북한과 70년간 대치하면서 단련됐거든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셋째,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방산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 무기 체계에도 한국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지스함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모두 한국 부품 없이는 만들 수 없어요. 국방부 회계감사 보고서도 찾았습니다. 2019년 작성된 문서였는데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해외 주둔 미군의 투자 대비 효과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미군 기지를 평가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 1위가 주한미군이었어요. 2위는 독일, 3위는 일본이었죠. 보고서는 주한미군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전략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범 사례. 랜드 연구소의 또 다른 보고서를 찾았어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했을 때 긴급하게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주한미군 감축의 전략적 비용이었죠. 보고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첫째, 병력 절반 감축 시 중국의 공격성이 40% 증가한다. 둘째, 완전 철수 시 동아시아 동맹 체제가 5년 내 붕괴한다. 셋째, 철수 후 10년 내 아시아 전체가 중국 영향권에 들어간다. 마지막 문장이 강렬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를 포기하는 선언이다. 저는 모든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표로 만들었어요. 주한미군 가치평가라는 제목이었죠. 연간 유지비 50억 달러. 대체 비용 650억 달러. 투자 대비 효과 13배. 전략적 가치 측정 불가.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자선이 아니었어요. 이건 미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했던 거죠. 이제 역사를 더 파고들 차례였습니다. 국립문서보관소로 향했습니다. 1990년대 기밀 해제 문서를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논의됐던 시기의 자료를 찾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건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문서였어요. 당시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 개발을 노골화 했죠. 클린턴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폭격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6월 15일자 백악관 회의록을 찾았어요.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였습니다. 당시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대통령 각하 영변 폭격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즉시 서울을 공격할 겁니다. 그 다음 발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죠. 만약 전쟁이 나면 우리는 첫 48시간 안에 한국군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군 없이는 북한군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가 없으면 증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회의록 마지막 페이지에 클린턴 대통령의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주한미군 기지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선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지를 포기할 수 없다. 같은 시기 국방부 내부 보고서도 찾았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유사시 작전 계획이었어요. 보고서는 만약 북한이 남침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37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전쟁 발발 후 첫 3일간 한국군이 북한군을 저지해야 한다. 그 사이 미군 증원부대가 도착한다. 만약 한국군이 무너지면 미군은 일본까지 후퇴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군이 버텨주지 않으면 미군도 싸울 수 없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싸우는 거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군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였죠. 2000년대 초반 문서로 넘어갔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한국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요구했던 시기였죠. 미국은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때 펜타곤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한파는 이참에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자는 거였죠. 하지만 반대파가 훨씬 강력했어요. 2004년 3월 국방부 전략기획실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평택 이전의 전략적 의미였어요. 보고서는 평택 기지가 왜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첫째, 평택은 서울보다 북한 포병 사정거리밖에 있다. 안전하다는 뜻이죠. 둘째, 평택항은 대형 수송선이 접안할 수 있다. 증원부대를 빠르게 전개할 수 있어요. 셋째, 평택 기지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확장 가능하다. 미래 전략 거점으로 완벽합니다. 보고서 결론이 인상적이었어요. 평택 기지는 21세기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 기지만 있으면 우리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억제하며 동맹을 안심시킬 수 있다. 201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 가장 위태로웠어요.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했죠. 백악관 내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2017년 8월 국가안보회의 회의록을 찾았어요. 당시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3개월 안에 한국은 핵무장을 시작할 겁니다. 일본도 따라할 거예요. 동아시아 전체가 핵 도미노에 빠집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고요. 대만을 침공할 겁니다. 트럼프가 반박했습니다. 회의록에 적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부자 나라 아닙니까? 왜 우리가 돈을 대야 합니까? 매티스가 대답했죠. 각하 우리는 한국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쓰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없어요.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국무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 모두가 주한미군 유지를 주장했어요. 마지막에 매티스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각하 제가 국방장관을 사임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미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결국 트럼프는 철수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2019년 문서도 찾았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을 때예요. 그때 펜타곤에서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주한미군 주둔의 경제적 가치였어요. 보고서는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금액이 연간 300억 달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보고서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미국 무기를 매년 50억 달러어치 삽니다. 둘째, 주한미군 관련 미국 방산업체 고용 인원이 12만 명입니다. 셋째, 한국 기지가 없으면 일본과 태평양 기지 유지비가 3배로 늘어납니다. 넷째, 한국 기지 덕분에 중국 견제 비용이 80% 절감됩니다. 모두 합치면 주한미군이 있어서 미국이 절약하거나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300억 달러였어요. 우리는 50억을 쓰고 300억을 번다는 겁니다. 6배 수익률이었죠. 저는 모든 문서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70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될 때마다 펜타곤이 결사 반대했던 이유를요. 이건 한국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미국을 위한 거였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 안보의 핵심이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었으며 전략적으로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했던 거죠. 이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100페이지 보고서로 정리했어요. 제목은 주한미군 70년간 감춰진 진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게 옳은 일일까? 미국 국민들이 충격을 받지 않을까? 한미동맹에 금이 가지 않을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70년간 우리는 잘못된 신화를 믿어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구했다는 신화를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미국을 살렸던 겁니다. 보고서 초안을 몇몇 동료에게 보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어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죠.
제임스, 이건 너무 위험해. 국방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또 다른 친구는 반대로 말했어요.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 12월 15일 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밀러 대령, 당신이 무슨 조사를 하는지 알고 있소. 조용히 덮어주시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소. 당신이 평택에 갔던 것도 알고 당신이 만난 사람들도 알고 있어. 그만두시오. 이건 국가안보 문제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퍼뜨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밀러 대령, 당신은 35년을 군에서 봤소. 군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잖소. 이 진실이 공개되면 여론이 들끓을 거요. 일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자고 할 거고 일부는 한국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자고 할 겁니다. 어느 쪽이든 동맹에 금이 갑니다. 중국이 기뻐할 상황이죠. 그래도 하시겠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게 더 위험합니다. 언젠가는 들통날 거예요. 그때 국민들은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게 낫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기고문을 제안한 거죠. 제목은 주한미군, 우리가 몰랐던 70년의 진실이었어요. 편집국에서 즉시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편집자를 만났어요. 그는 제 보고서를 꼼꼼히 읽더니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건 엄청난 특종입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를 모두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문서가 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 의회 예산 자료, 회의록 전부요. 편집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우리 팩트체크팀이 검증하겠습니다.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불안했어요. 혹시 국방부가 개입해서 게재를 막으면 어떡하나 걱정됐죠. 하지만 12월 28일 편집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령님, 모든 게 확인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 일면에 싣겠습니다. 2025년 1월 6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 톱 기사에 제 글이 실렸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주한미군, 미국이 한국에 빚진 70년.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죠. 반응은 양극단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충격적이다. 우리가 70년간 속았다. 정부는 왜 이 사실을 숨겼나?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건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음모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지키고 있다. 오후 3시 국방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TV로 생중계됐어요.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밀러 대령의 기고문은 일부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이 왜곡됐어요.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었죠. 그럼 밀러 대령이 제시한 숫자가 틀렸습니까? 주한미군 유지비 50억 대비 대체 비용 650억이 사실입니까? 대변인이 머뭇거렸어요. 그 숫자 자체는 맞습니다만 기자들이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주한미군이 미국에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대변인이 결국 인정했어요. 주한미군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얻는 건 사실입니다. 그날 저녁 CNN에서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패널로 나온 전직 국무장관이 말했어요. 밀러 대령이 용기 있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된 서사를 믿어왔어요. 주한미군은 자선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투자죠.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보수 언론은 저를 비판했고 진보 언론은 저를 옹호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예전처럼 주한미군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였죠. 가장 놀라운 반응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제 기사를 대서특필했어요.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사실을 미국인이 증명해줬다고요.
2025년 2월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고문 발표 후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대학, 싱크탱크, 시민단체 모두가 저를 초청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많은 곳을 다니며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스탠포드 대학 강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 500명이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1시간 동안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죠. 대령님, 그럼 우리는 한국에 감사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70년간 한국 덕분에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전략 기지를 제공했고 정보를 공유했으며 함께 싸워줬습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평등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다는 시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의존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해요. 국방부 반응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문제아 취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3월에 국방부 차관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대령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죠? 차관이 설명했습니다. 대령님, 기고문 이후 의회에서 주한미군 예산을 더 쉽게 승인해 줍니다. 국민들이 이제 가치를 이해하거든요.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려 합니다.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저를 초청한 거예요. 4월 저는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만났어요. 장관이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감사합니다. 대령님 덕분에 한미동맹의 진짜 의미가 알려졌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용기를 낸 사람은 대령님이 처음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다음 날 저는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DMZ 철책선 앞에 섰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70년 전 이곳에서 수많은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켰어요. 누가 누구를 도왔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긴밀하게 협력했죠. 평택 기지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초청으로요. 기지 사령관이 저를 환영했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기고문 덕분에 우리 임무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지키러 온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아시아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기지 내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한 미군 병사에게 물었죠. 한국군과 훈련하는 게 어떤가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배울 게 많아요. 한국군은 정말 프로페셔널합니다. 6월 워싱턴 DC에서 한미안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도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기조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년 전 우리는 한국을 구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우리를 구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아시아의 문을 열어줬고 중국을 견제할 발판을 제공했으며 평화를 지킬 동반자가 되어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70년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평등한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한국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대사가 무대로 올라와 저를 껴안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령님.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을 들으려고요. 9월 저는 마지막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국방대학교였어요. 미래의 장군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동맹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동맹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할 때 성립합니다. 주한미군은 바로 그런 완벽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필요하고 한국도 우리가 필요해요. 그게 진짜 동맹입니다. 누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8개월 전 저는 먼지 쌓인 문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문서는 제 인생을 바꿨고 수백만 명의 인식을 바꿨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숨겨져 있어도 결국 빛을 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자선이 아니다. 의는 한국의 관용이며 동시에 미국의 생명줄이다. 70년간 우리는 한국에 비쳤다. 이제 그 빚을 인정할 때다. 그리고 평등한 파트너로 새로운 70년을 시작할 때다.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제 임무는 끝났어요. 이제 다음 세대가 이 진실을 바탕으로 더 나은 동맹을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저는 그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 육군 대령이 35년 군 생활을 끝내고 발견한 단 한 장의 문서. 그 문서는 70년간 전 세계가 믿었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도움받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였다는 사실. 연간 50억 달러로 650억 달러의 가치를 만들어낸 기적 같은 동맹. 세계 최강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진짜 힘. 제임스 밀러 대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년간 우리는 한국에 비쳤다. 이제 그 빚을 인정할 때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자부심을 드렸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동두투미는 앞으로도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한 줄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두투미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좋아요, 구독, 댓글.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